두더지 게임, 여러분도 과거에 많이 해보셨죠? 언제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몰라서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임입니다. 우리는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예상치 못한 일상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두더지 게임처럼 불확실한 내일에 불안해합니다. 이 게임이 과연 끝날 수는 있을 것인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 우리는 이런 세상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아홉 시 수업 10분 전. 그런데 아직 이불 속입니다. 나연 씨, 지각이에요. 온라인 수업이라서 괜찮아요. 저는 코로나 학번 이나윤입니다. 지금 이렇게 교수님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입학한 20학번들은 자신들을 코로나 학번이라 부릅니다. 별칭으로 바꾸세요라고 했어. 저는 2년째 비대면 세상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이었죠.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은 멈춰버렸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660일이 되는 오늘, 여전히 우리는 불안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피해갈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깊숙이 치명상을 입은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상공인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대전 지역 상가업소는 19,700여 곳이 사라졌습니다. 5곳 중 1곳이 폐업을 한 셈입니다. 보내라고 거기서밖에 안 달라고. 준다는 데는 없고 다 돈 달라고만 오네요. 환장하게. 진짜. 아유, 그럴까 싫어. 앉아있기 힘들 정도로 너무 비참해서 정말 문을 닫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여기 임대 기간이 있기 때문에 폐업을 한다고 해도 기본 월세하고 관리비하고 이제 몇백만 원이 되는데 그거를 그냥 떠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 지난달에는 정말 집주인분 붙잡고 울었었어요. 대전시장 화폐점은 문을 열라! 대전시장 화폐점은 문을 열라! 고강도 영업 제한 위주의 방역 방침으로 소상공인들은 지난 2년 동안 막대한 손해를 떠안은 채 벼랑 끝에 내몰려야 했습니다. 절박한 하소연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했습니다. 마스크와 같은 기본적인 방역 물품보다 한 끼의 식사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세요? 건강 괜찮으세요? 예. 물하고 마스크 좀 받으세요. 갈아서 끼시고 덥잖아요. 일주일에 쓰는 것 같은데요?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매일 바꾸시라고 매일 갖다 드리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약자에게 더욱 가혹했던 코로나19는 우리 사회를 기형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급여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특히 일자리를 많이 잃고 그리고 이제 소득도 줄어드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화됐다고 하는 게 가장 큰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영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세상.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취업에 관해서 좀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원래부터 좀 취업에 관해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그 일자리가 줄었다는 그런 뉴스 기사도 많이 보고 뭔가 그게 점점 저한테 심리적인 압박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 비운의 세대라고 불리는 18학번인데요. 메르스 터졌을 때 수학여행도 못 가고 수능도 일주일 연기되고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제 취업을 해서 사회생활하게 되더라도 또 언제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위기 상황이 닥칠지 모르겠어서 좀 걱정되는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나윤 학생이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작년 딱 그 입학할 때는 대학생한테 기대하고 왔는데 막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당황했죠. 맞아. 사실 주워드는 게 많은데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하나도 안 하니까. 맞아. 안타까워. 왜냐면 뭐 우리는 얼굴도 다 알고 축제, MT 이런 거 다 봤는데 아무것도 못했다. MT가 뭐야? 동기 얼굴도 모르고. 그니까. 그러니까. 저 일단 학교에 와야 되나? 뭐 대면 수업을 하나 안 하나 그것도 진짜 궁금해서 학교에서는 이때쯤 되면 할 수도 있어요라는 것도 아예 안 해줬어. 맞아. 그냥 차라리 딱 정해주면 좋은데 맞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상태로 2년을 맞아.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상황. 시행착오를 거친 건 학생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혼란이었어요.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대면 수업을 하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학생들에게 제 목소리가 들리게 하는 데까지만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대학의 환경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입학했던 김하원 학생. 신입생 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대학은 전혀 다른 공간처럼 낯설기만 합니다. 책상이 교실이 아니라 이제 바깥에 나와 있네요. 원래는 안에다가 다 들여져 있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거리 두기 하느라고 밖에다가 다 빼놨거든요. 사람이 모이면 안 되니까 거리 지켜야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수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강의실 모습도 좀 많이 바뀌었나요?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희도 옛날에는 완전 빼곡하게 책상이랑 의자가 다 있었는데 지금은 다 빼놔가지고 별로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앞에 칸막이도 다 이렇게 해놨고 되게 많이 바뀌었다. 비어있고 칸막이에 가로막힌 강의실. 시끌벅적하던 예전의 모습과 많이 다릅니다. 되게 낯설다? 재미없다? 애들 보고 싶다? 제가 원래 제일 좋아했던 곳인데 지금 못해가지고 제일 아쉬웠던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여학생 휴게실이거든요. 그냥 저희가 공강 시간 남을 때나 그럴 때는 항상 여기서 이제 잠도 자고 쉴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사실 이것도 다 복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그거를 이용을 못하고 계속 폐쇄한다 이런 것만 있어가지고 되게 아쉬워요, 여기. 꿈꾸고 쉬고 상상의 토대가 됐던 공간들을 속절없이 빼앗겼던 2년. 교육계에서는 이 기간을 잃어버린 2년이라 표현합니다. 등교 수업을 많이 하지 못한 초중고의 경우엔 학생들의 학습 능력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학력이 한 3등급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기초학력 미달 학생하고 중위, 그다음에 상위권 학생들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의 비율이 늘었어요. 지난해 11월 조사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전년보다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10개월 정도 우리가 코로나19 이 유행을 맞이하면서 너무 이제 국민들이 지쳐 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피해도 아주 막심하고요. 학생들도 이제 학습이 안 되니까
학습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위드 코로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단계로 이제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코로나19의 종식이 쉽지 않을 거다. 사망자들이라든지 중증 환자들을 어느 정도 컨트롤 또는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에서 같이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뭐가 더 생길 거냐 알 수 없어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방역 업무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여온 의료진들의 피로도는 극한까지 치달았습니다. 특히 한여름 살인적인 무더위 속에서 간호사들은 가중되는 업무와 인력 부족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들을 영웅이라 추켜 세웠지만 응원만으로 버티기엔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코로나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했고요. 지금 뭐 그 작년 2월인가요? 언제인지도 생각이 안 나네요. 시간 가는지 몰라서. 이제 델타가 워낙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것만 이제 크게 터지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서 숨이 컥컥 막히고 이제 제가 한번 기절을 했습니다. 그 전날 같이 일하던 선생님께서 사정으로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검체 채취 인력이 조금 부족했던 상황에서 그날 또 폭염주의보가 내려왔고 쉬지 못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을 느끼고 잠깐 그래서 정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의료 인력의 희생만 강요하는 방역 체제로는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감염병은 언제든지 다시 찾아와 또 다른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의료 인력이나 병상 확보를 포함한 공공의료시설 확충에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코로나19가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일상으로의 회복이 더욱 불확실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존해온 우리 지역 농어촌입니다. 사년 4년 했어요. 일 힘드시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예 없어요 여기. 외국인들의 입국이 줄어들자 심각한 일손 부족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난해 입국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남들은 나가는데 우리는 선원이 없어갖고 지금 배 세워놓고 이러고 있는데 옆에 배들은 그물을 다 실어놨잖아요. 우리는 지금 선원이 없어갖고 그물을 아직 안 실었어요. 못 실은 거죠. 코로나19는 농어촌의 고질적인 인력 문제를 다시 돌아보게 했습니다. 지금처럼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계속 의존한다면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경우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요. 인력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농어민들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농사를 짓거나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우리 앞엔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여전히 불안하고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이전의 세상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을까요? 비대면 이전의 삶이 솔직히 말하면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그 정도로 약간 이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다시 이제 사람들 만나고 이러라 그러면 처음에 진짜 부적응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관계를 맺기가 조금 조심스럽고 부담스럽다고 하는 게. 맞아. 가서 수업 듣는 것도 맞아. 이게 수업을 듣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아, 진짜 진짜? 너무 피곤하고 만약에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그 시간에는 무조건 강의실에 가서 강의를 들어야 되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영상 강의의 장점을 활용해서. 근데 이제 대면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저희는 이제 개인의 시간이 많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이제 앞으로 이제 비대면 수업이 더 좋다는 분들 한번 소원 한 번만 들어보실까요? 그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가고 싶다. 대면과 비대면에 대한 선호도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지난 2년은 디지털 사회로의 가속화가 심화됐고 학생들은 변화된 세상에 빠르게 적응 중입니다.
우리 지역의 한 대학은 올 초 가상현실 속에서 입학식을 했습니다. 메타버스 입학식 바로 가보실까요?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미래 세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사실 나도 걱정이 되긴 해. 너무 세상 확확 변하니까 나도 젊은데 잘 모르는 거 너무 많고. 네, 불안함이 있지 확실히. 너무 빨리 변하니까. 젊은 우리도 벅찬 부분이 있는데. 맞아. 아예 다른 세상 살고 있는 완전. 느낌. 이 코로나가 사실은 어떤 한편으로는 큰 위기가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기회를 가져올 수 있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는 이 시스템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됩니다. 그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개인과 국가가 얼마나 그 위기 속에서 위기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의 다음 그리고 변화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을 찾는가가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은 있기 마련입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들에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 걸까요? 우리 지역의 청년들의 시선을 통해서 변화된 세상을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는 희망을 좌절로, 또 기대를 실망으로 빠지게 만드는 또 하나의 걱정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덮은 이후 우리는 예상치 못한 변화의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은 과연 어떤 부분을 가장 불확실하게 느끼는지 한번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걱정되는 게 어떤 건지 청년들의 좀 의견을 들어보려고. 결혼이지. 찾아보시겠어요? 제 집 마련하는 게 좀 걱정이 좀 많이 되긴 해요, 솔직히. 내 집 마련이 가장 불확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내 집 마련이 좀 걱정돼요. 내 집 마련이요. 네, 보시다시피 우리 청년들은 미래의 내 집 마련을 가장 불확실하고 걱정된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왜 이토록 내 집 마련을 걱정하게 됐을까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직전인 2020년 1월 기준 대전 서구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3억 원대 초반으로 모두 3,900여 건이 실제로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인 2021년 9월 기준 거래량은 1,000건 정도로 급감하긴 했지만 평균 가격은 오히려 4억 5천만 원 정도로 40%가 넘게 올랐는데요. 이렇게 주택 가격이 치솟은 이유,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정책 부분이 너무 잘못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굉장한 두려움이 이제 생겨가지고 일종의 패닉 어택이 된 것 같아요. 청년들이 스펙이 굉장히 좋은데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소득이 작은, 취업 시장에 진입하기도 어렵고요. 고충을 당하는 그런 이제 시대에 도래를 한 것 같아요. 워낙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청년들도 그거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내 집 마련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걱정하는 이유, 그건 바로 크게 오른 집값 때문이 아닐까요?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한 10년 전까지 가보면은 상당히 광역시 중에서도 가격이 저평가돼 있다고 했어요. 세종시가 되면서 외부에서 이제 자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을 중심으로 가격이 좀 상승을 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풍선 효과를 최초로 본 게 어떻게 보면 대전 지역이에요. 세종에 대해서. 하지만 그것만이 문제였을까요? 자기 돈만으로 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모두들 은행이나
또 제2금융권 같은 이런 금융권에 들어와서 돈을 빌려서 부족한 자금을 메꾸고 있는 실정인데 0.5%라는 초저금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어떻게 해서든 무리해서라도 사볼 만한 아파트는 예를 들면 6억 원 이하의 아파트인데 그것이 2017년까지만 해도 서울 전체 아파트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는데 지난해 10월엔 24% 수준까지 떨어지더니 올해 9월에는 11%까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취했던 장기간 초저금리 정책도 비록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했지만 집값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는 말인데요.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본다면 공급이 좀 유지가 좀 됐었으면 아마 이렇게까지 가격은 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최근 몇 년간 대전 지역에 공급된 주택량을 좀 보면 일반적인 소요량보다 훨씬 좀 적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격이 지금 상승하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뭐 주택 보급률 이런 수치 보면은 네네. 100을 이미 넘었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뭐 주택 보급률을 따지면요, 뭐 2010년 10년 전에도 이미 100은 넘었습니다. 근데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개수로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사람마다 다 취향도 다르고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이 충분하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돼요. 주택 수는 많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신규 주택 공급량이 부족한 것도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란 말인데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집값 상승은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단어, 영끌. 영끌이라며 은행 돈을 빌렸는데 영끌로 집을 산 2030.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20, 30대 청년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12.8%로 다른 연령층의 7.8%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전체 가계부채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27%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집값은 뜨는데 대출 규제가 확대되면서 주택담보대출로는 부족해서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 같은 이중 채무자 비율은 2012년 2분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렇게 유례없는 집값 상승이 청년층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빚을 안겨주게 되었단 말인데요.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물가 안정 목표치 2%를 넘어선 가운데 10월 물가 상승률은 3%대로 올라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가 급등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강화하는 요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1년 3개월 만에 0.75%로 인상을 했고 또 이번 달에도 인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기준금리 상승 추이는 이어질 전망인데요. 또한 미국 중앙은행에서도 경기 진작을 위해 지속해온 양적 확대 규모를 줄이는 테이퍼링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금리 인상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집을 사기 위해 대출받은 사람들에겐 커다란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힘겨운 상황, 막연히 손 놓고만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프랑스에서는 사회주택이라 불리는 공공임대주택을 2030년까지 전체 주택수의 30%까지 확충하는 목표를 설정해 노력 중입니다. 이러한 주택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프랑스가 많은 비용을 감수하면서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 이유, 바로 도시 안에 사회주택을 우선해서 지어 일자리와 교육,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또 사회적 혼합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민들은 이 공간을 기회균 등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결국 집은 소유의 개념이 아닌 주거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장기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보면 청년들이 좀 선호하지 않는 형태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보완된 장기 임대주택도 좀 마련이 돼가지고 청년들의 어떤 주거를 보장해 주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집에 대한 생각, 이젠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오전 8시 40분을 조금 넘겼습니다. 저는 지금 대전 서구 삼천교 인근을 통해서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침 시간에 차량 정체되는 모습들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출퇴근의 차량 정체 흐름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집과 일터와 집이 반드시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일터로 갔다가 집으로 다시 들어오고 다시 집에서 쉬고 일터로 가고 이런 것이 패턴이었다고 한다면 미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과 일터라는 것이 굉장히 이 어떤 유목적인 그런 이동성을 담보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모 세대가 가졌던 어떤 그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에선 조금 더 자유로워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내 집 마련의 꿈, 그동안 청년들에겐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주택은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거에 대한 인식을 바꾼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곧바로 바꿀 수 있는 문제도 아니죠.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집을 투기의 목적이 아닌 주거의 목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 바로 지금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Stanotte amore non ho più pensato a te, ho aperto gli occhi per guardare intorno a me e intorno a me girava il mondo come sempre. Gira il mondo, gira nello spazio senza fine, con gli amori appena nati, con gli amori già finiti, con la gioia e col dolore della gente come me. Oh mondo, soltanto adesso io ti guardo, nel tuo silenzio io mi perdo e sono niente accanto a te.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 화력발전소. 우리나라에서 석탄 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우리 지역 충남입니다. 전국의 절반가량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충남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영국 글래스고에서는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곳에서 화두로 떠오른 것은
바로 탄소 중립. 왜 국제사회는 이 탄소 배출에 관심을 갖는 것일까요? 그것은 탄소 배출이 코로나처럼 우리의 삶을 언제 어떻게 위협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우강초등학교 환경동아리 환경의사회입니다. 환경이 파괴되고 지구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측 불허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내립니다. 아파트가 침수되고 주차된 차량들이 흙탕물에 둥둥 떠다닙니다. 지난해 폭우 피해 현장입니다. 그가 밤새 잠도 못 잤어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도 모르고 지금 이런 것도 이렇게 다 버리게 되면 또 돈으로 사야 되는데. 강물이 다리를 삼킬 듯 넘치고 인삼밭은 아예 잠겨버렸습니다. 기습적인 폭우와 태풍, 이례적인 산불까지 언젠가부터 다가온 자연재해를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바로 기후 위기입니다. 눈앞에 닥친 기후 위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초등학교. 오늘 얘기해 볼 내용은 탄소가스가 우리 지구를 이렇게 뜨겁게 만들잖아요. 우리 당진에는 화력발전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화력발전소가 몇 개나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 당진에. 27? 20개? 20개 정도? 네. 이렇게 할 생각이니까. 지구 환경과 기후에 대해 공부하는 아이들. 우강초 5, 6학년 환경동아리 학생들입니다. 여기 지역에 계신 제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유튜브 같은 환경과 관련된 영상들을 보다가 관심을 가지게 돼서 동아리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서 만들어 봤어요. 우강초 인근의 작은 섬 소들섬입니다. 1973년 삽교천 방조제 건설로 자연스럽게 조성된 곳인데요. 철새와 야생동물의 서식지인 소들섬에 섬을 관통하는 송전탑이 생길 예정입니다. 소들섬에도 철새들이나 야생생물 동물들이 많이 오는데 환경이 안 좋아지면은 그 피해를 끼칠 수가 있으니까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섬을 지키고 싶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환경 파괴는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킵니다. 우리나라의 2010년대 이후 연평균 기온은 이전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이상 고온 현상의 빈도와 강도도 증가했습니다. 예고 없는 기후위기의 피해는 농촌에 가장 먼저 닥쳤습니다. 힘없이 쓰러진 새카만 벼들, 때 아닌 가을 태풍을 맞은 겁니다. 태풍은 참 집에 있을 때 그 양재기 짝 세숫대가 다 날르고 야단 나더라고요. 이제 그날은 몰랐지요. 몰랐는데 며칠 있으니까 벼가 새카마지는 기요 그냥. 추수철 황금 들녘 키워야 할 논이 검붉게 변했습니다. 농민의 마음은 더욱 쓰러집니다. 여기도 이게 실지는 이렇게 보면은 말이야 이게 다 죽은 거 이게. 그 하나 먹을 게 없이 이거. 그 게릴라성 폭염, 폭우, 폭설 그리고 폭풍으로 인해서 사실 농사짓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죠. 예를 들면 옛날에는 사계가 확실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었는데
여름과 겨울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병충해 같은 것들이 더 많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소득은 그만큼 줄어들고 있죠. 농촌진흥청의 통계에 따르면 농업인의 85.7%는 기후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20년간 농업인들은 평균 기온 상승과 강수량 증가, 병충해 발생 증가를 체감했습니다. 여기에 작물의 생산량과 종의 변화까지 다방면에서 대처할 수 없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기후가 변하다 보니까요. 그전에는 이제 재배 적지라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하면 대구였고요. 벼농사하면 뭐 이 충남이나 경기도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점점 이제 위도가 올라가고 있죠. 북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이 지역에서 재배하던 농작물들이 재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바꿔야 되는 것이죠. 농촌 현장을 가보면 농민들이 많이 하소연을 하세요. 이게 농사 짓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어떤 이와 관련된 법 제도 같은 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면 병충해 같은 경우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느냐 아니냐 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후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농업이나 농촌 지역이 받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이걸 체계적으로 조사도 안 되고 있고 보상할 수 있는 법 제도도 없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농민들이나 농촌 지역 주민들이 좀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농촌 마을의 작은 학교인 우강초 환경동아리 아이들이 송전탑으로부터 소들섬을 지키려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요? 소중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작은 배지를 보고 소들섬을 많이 아껴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 파괴를 하지 말고 우리 지구를 지켜주세요. 지금은 아름다운 섬이지만 송전탑이 들어오면은 아름다운 섬보다는 좀 안 좋아지는 섬이라고 변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소들섬이 물이 맑아갖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조개도 캐시고 물놀이도 많이 하셨다고. 아름다운 갯벌이었다고 해요. 소들섬에 송전탑이 생기면 환경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곳에 송전탑이 세워진다면은 다양한 생물들과 철새들은 그 서식지를 잃게 될 것이고요. 주민들은 생존권과 건강권의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생존권의 위협을 받게 된 어민들도 있습니다. 매해 11월이면 당진 장구항 어민들은 갑오징어와 농어, 새우 등으로 풍어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간재미, 우럭 이런 거 기본적으로 뭐 몇백 킬로씩 이렇게 잡아가지고 두르고 연간 뭐 수십 톤씩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뭐 거의 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죠. 특히 가을부터 겨울이 적기인 김양식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9월과 10월에 나타난 이상 고온 때문입니다. 바다 수온이 떨어지질 않으니까 한 달 전에 벌써 그 체납을 했어야 돼요. 그 김을 키우는 그물을 바다에 이렇게 깔아놔야 김이 붙어서 크거든요. 근데 지금 수온이 내려가질 않으니까 한 달 전에 깔아야 할 거를 아직도 체납을 못 하고 있죠. 상황이 그래요. 기후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모든 것들이 느려지고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죠.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역의 최근 50년간 평균 수온은 1.1도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해권의 멸치, 사로징어의 어획량은 증가했고 참조기와 명태는 줄었습니다. 특히 서해에는 잘 안 잡히던 오징어가 늘고 있다는데요. 수온 상승이 어종과 어획량의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기존에 하던 것들은 준화기라든가 그물에 의해서 주로 잡았다면은 이제 무슨 뭐 갈치나 오징어 같은 것들은 방법이 틀리더라고요. 배 규모도 커져야 되고 그 어떤 밝게 비치는 등 같은 거 조명 시설도 바뀌어야 되고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형편으로는 어렵다.
기후위기 때문에 조업 방식과 장비를 바꿔야 하는 어민들. 고깃배 하나로 평생을 살아온 이들에겐 생계가 흔들리는 일입니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져가지고 더 이상 지금까지 심었던 작물을 심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로 인한 어떤 농민들이 이렇게 작물을 전환할 경우에 이걸 어떻게 지원하고 또 농민들이 입게 될 어떤 손실 같은 걸 보상할 건지 이런 논의도 필요하고 뭐 어민들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잡히는 이 어패류들이 달라지는 상황이니까 그럼 그럴 경우에 어떤 어민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논의들이 지금 이런 논의들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이나 어업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전혀 논의가 농업 농촌 쪽으로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탄소를 꼽습니다. 전국 석탄 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있는 곳이자 탄소 배출량이 높은 곳이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온실가스 중에서도 또 탄소,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것이 석탄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 또 석탄을 많이 소비하는 제철소가 있는 지역, 또 화석에너지를 많이 정제하는 석유화학 공장이 있는 지역인데 당진은 이 세 개의 대규모 배출원을 세 개를 다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2015년부터 중앙정부에서 과연 우리나라 그 큰 사업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가 얼마나 될까를 측정을 해봤는데 당진이 2020년까지 계속 1등했었어요. 기후위기를 인식한 정부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단계적으로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를 더 지으려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로 전환한 당진의 한 사례도 유의미한 시작입니다. 당진 에코파워가 많은 분들이 관심이 갖는 이유는 정말 우리나라 에너지 역사, 에너지 전환에 큰 이정표가 됐던 곳이구나. 실제로 석탄 화력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에 대한 피해들이나 주민 피해들이 계속 이야기 되어 왔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기후위기는 좀 더 현실적인 문제로 많은 시민들이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불확실한 기후위기의 미래를 에너지 전환으로 극복하자는 주민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충남 곳곳에는 여전히 석탄 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지한다고 선언했지만 발전소에 전력을 공급하는 고압 송전탑의 건설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진 지역이 전국의 시군 단위에서 1, 2등, 2, 3등을 다툴 정도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자연 경관의 피해라든지 경제적인 피해라든지 또 환경적인 종합적인 피해들이 당진에 집중해서 나타났고 뭐 그런 부분들이 수치화된 것들이 충남연구원에서 연구했던 대로 주민 1인당 상당히 많은 그런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남 곳곳에서 주민들은 화력발전소와 송전탑 건설의 피해를 호소해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면 당진 소들섬에 또 한 개의 송전탑이 세워지게 됩니다. 송전탑이 만들어지는 거의 주요한 원인은 대도시에서 쓸 전기를 끌어다 쓰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농민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충남만 해도 석탄화력 발전소에 60%가 몰려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나가는 길에 충남도에 농사 짓는 분들 꽤 많으시잖아요. 그 농지마다 이제 철탑이 박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소음 문제, 그리고 전자파의 문제, 이게 단시간이 아니라 장기간 그분들이 그거에 노출이 되면서 건강 문제, 또 주거권의 문제, 생존의 문제까지 사실은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소들섬에 송전탑이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우강초 환경동아리 아이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희귀한 조류들이 서식하는 아름다운 소들섬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고 나선 겁니다. 지난 9월 충청남도 의회 복지환경위원회입니다. 우강초 아이들은 도의회에 소들섬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을 청원했습니다. 소들섬에 송전탑이 지어진다는
걸 허가했다는 내용이 좀 많이 속상했어요. 송전탑이 세워지면 이 근처에 찾아오는 많은 분들과 특히 여기 많이 찾아오는 철새들의 건강이나 생존의 위험이 많이 걱정이 됐어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야 할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철탑이 생기면 환경이 망가지고 기후 위기가 되잖아요. 자연을 보호하는 어른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후위기에 가장 첫 번째 타격을 받는 것이 식량작물이죠. 인간들이 기초적으로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 생태 환경을 바꾸지 않고는 우리의 그 식량 주권, 그 식량의 안전성이라는 것은 담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럭도 그렇고 광어도 그렇고 외국산 아니면은 정말 싱싱한 그런 해산물은 서민들은 못 먹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한 거예요. 기후위기는 이미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단 하나.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는 한전과 소들섬을 지키려는 아이들.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두더지 게임 같은 현실에서 기후환경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소망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철새들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소들섬을 지켜주시고 기후 위기로부터 편안하고 안전한 지구를 만들어주세요. 돌이켜보면 과거에도 위기는 많았고 팬데믹에 버금가는 사태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때도 미래는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시대였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더 많은 불확실성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혼란만 겪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변화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의 파도 속에서 위기가 아닌 기회를 찾고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해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시사인대산업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